1943년 4월 18일, 잉글랜드 버밍엄에 있는 한 사유지에 4명의 소년들이 새 둥지를 찾겠다며 몰래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이리저리 둘러보던 그들의 눈에 오래된 느릅나무가 들어옵니다. 둥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에 나무를 타고 올라갔던 한 소년은 나무 속이 비어있는 부분을 내려다보다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에는 인간의 두개골이 들어있었거든요. 그의 비명에 다른 소년들 역시 나무 안을 살펴보았고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사유지에 몰래 들어온 것이었기에 신고하면 혼날 거라고 판단한 그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며 자기들이 본 것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집으로 돌아간 한 소년이 아버지에게 보았던 것에 대해 말했고 결국 신고하며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느릅나무 안에서 발견된 것은 여성의 유골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신발 하나와 금으로 된 결혼 반지, 그리고 옷 조각 몇 개가 있었고 추가 조사 결과 나무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손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맞춰봐도 다른 쪽 손이 없었기에 경찰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병리학자는 피해자가 적어도 18개월 전에 사망했으며 약 35세의 여성으로 키는 대략 152cm에 출산 경험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발견된 페피터라는 얇고 빳빳한 직물과 목에 채워진 천 때문에 교살됐을 가능성이 높았고 살해된 뒤 바로 나무 속에 유기됐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무 안쪽은 공간이 좁아 사후 경직이 일어난 후에는 들어가기 힘들어 보였거든요. 고르지 못한 치아를 가지긴 했지만 형태가 남아있어 만약 치과에 갔던 적이 있다면 신원을 확인할 수는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분명 1년 전으로 치아를 치료했던 흔적은 있었지만 어떠한 병원에서도 피해자와 일치하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3,000건의 여성 실종자를 조사했지만 이 또한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을 접한 대중은 처음에는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당시는 전쟁 중이었기에 금방 그들의 관심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누가 루에벨라를 느릅나무 아래에 넣었는가 라는 낙서가 발견되면서 말이죠. 올드힐의 헤이든 힐 로드에서 발견된 이 낙서는 마치 피해자의 신원을 아는 듯 했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여러 지역에서 누가 벨라를 느릅나무에 넣었는가 라는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낙서의 위치가 좀 높았기에 어린아이들이 장난으로 썼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진실을 아는 이가 흔적을 남긴 거라 판단했고 첫 번째 낙서와 다른 낙서들의 문구가 약간 바뀌긴 했지만 피해자의 이름을 벨라라고 칭하며 다시 한번 조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죠. 이 낙서를 누가 했는지 찾는 것을 우선으로 했지만 당시는 보안 카메라 같은 것도 없던 시대라 누가 그랬는지는 끝내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추측이 존재했습니다. 벨라가 마녀 집단의 제물이었다는 이론, 그녀의 손 하나가 사라졌기에 마녀 집단의 희생자였다는 소문이 한동안 무성했습니다. 마녀가 사용하는 흑마술에선 손이 특정한 이유로 제물로 사용된다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이는 여러 전승과 마녀 전설에서 기원한 개념으로 특히 영적인 힘과 관련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손이란 행동을 수행하는 도구이며 주문을 걸거나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흑마술에서 손을 제물로 사용한다는 개념은 어떤 힘을 빼앗거나 특정한 능력을 봉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전설에선 영광의 손이라고 처형된 죄인의 손을 밀랍과 함께 양초처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광의 손에 불을 붙이면 이를 본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때문에 벨라 역시 영광의 손을 만들기 위한 제물이었다는 소문도 돌았죠.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라고 해도 누군가 그걸 믿고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만약 범인이 이런 오컬트에 빠진 사람이었다면 무조건 진짜라고 믿고 범행을 저질렀을 테니깐요. 벨라가 스파이 조직에 연루돼 살해당했다는 이론. 그녀가 발견되고 10년 뒤인 1953년에 벨라의 사건을 조사하던 한 기자는 클레버리의 안나라는 서명이 적힌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에는 벨라가 1940년대 초반 미들랜드에서 활동하던 스파이 조직에 연루돼 살해당했다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기사를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미스터리를 결코 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제 지상의 법에서 벗어났거든요. 이 사건은 종결됐고 마녀, 흑마술 같은 의식과는 무관합니다. 전쟁 중이었던 당시에는 수백 명의 독일 스파이가 영국에서 활동했고 미들랜드는 무기 공장이 많아 스파이가 많이 파견된 지역이었습니다. 이 편지에 흥미를 느낀 기자는 몇 번의 서신 교환을 하며 친해졌고 안나의 본명이 우나라는 것과 어떻게 벨라의 일에 대해 알았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나의 남편 잭은 1940년대 초반에 지역 무기 공장에서 일했는데 네덜란드인 A를 만나 친해진 뒤로 꽤 많은 돈을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잭은 A가 나치 요원이었고 그 돈은 지역 산업시설에 대한 정보를 넘기고 받은 것이라 그녀에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녀는 남편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느 날 잭이 A를 만나러 갔을 때 그는 한 여성과 말다툼 중이었습니다. 이날 잭이 할 일은 그 둘을 지정된 지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는데 차에 타고 나서도 그들은 계속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인적이 드문 곳에 다다랐을 무렵 언성을 높이던 A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자신도 사건에 휘말렸다는 걸 깨달은 잭은 그를 도와 여성을 유기했는데 그 장소가 벨라가 발견된 느릅나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잭은 신경쇠약에 걸렸고 아내에게 모든 걸 말한 뒤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그 네덜란드인이 누군지 우나는 전혀 알지 못했고 유일하게 알고 있는 남편이 죽었기에 지상의 법을 벗어났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제공한 정보는 꽤 설득력이 있어 보였고 보안국의 관심을 끌었지만 그들은 끝내 그녀의 주장과 벨라 사건의 연관성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벨라와 함께 발견된 결혼 반지를 토대로 그녀가 그 네덜란드인 A의 아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 역시 스파이였기에 치과 기록을 찾지 못했다는 말도 덧붙였죠. 벨라가 독일의 비밀 국가 경찰인 게슈타포 요원이었다는 이론. 게슈타포 요원인 요제프라는 남성이 체포됐을 때 그의 소지품 중에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 있었는데 그녀는 독일 카바레 가수이자 배우인 클라라였습니다. 요제프는 그녀가 스파이 훈련을 받고 있었으며 그녀 역시 그를 따라 영국으로 보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쟁 전 버밍엄에서 몇 년 동안 일했고 현지 억양을 잘 구사했기에 게슈타포의 비밀 요원으로 채용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클라라가 벨라라며 첩보 활동을 벌이다 모종의 이유로 같은 편에게 입막음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벨라는 152cm로 추정된 것에 비해 클라라를 직접 본 사람들은 그녀가 키가 컸다고 주장했기에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반박도 있었죠. 1942년 12월 16일에 클라라가 베를린에서 사망했다는 것이 2016년에 확인되며 이 이론은 결국 틀렸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이 밖에도 벨라는 화난 손님에게 살해당한 성노동자였다. 미국 병사에게 살해당한 지역 바텐더였다. 오컬트 의식에 참여한 집시였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2018년에는 리버풀 존 무어스 대학의 얼굴 연구소가 두개골을 토대로 얼굴을 복원했지만 시간이 너무 흐른 탓인지 그녀를 아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왜 살해됐고 한 손이 사라진 채 느릅나무에 유기됐는지 더 이상은 밝혀지기 어려울 듯한 미스터리한 사건. 이 미스터리는 단순한 미제 사건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지금 우리에게도 풀리지 않는 퍼즐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